레프 톨스토이의 거대한 대서사시 전쟁과 평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는 1805년 나폴레옹 전쟁의 거대한 폭풍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이제 막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야기는 바로 그 폭풍 전야,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류사회, 그 한복판에서 막을 엽니다. 자, 먼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살롱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황후의 시녀인 안나 파블로브나 쉐레르가 주최한 사교 모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녀의 사회적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은 사실 진심에서 우러나온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될 세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모든 상냥함과 대화 뒤에는 어떤 계산과 정치적인 책략이 숨어 있는 그런 세계죠. 모든 손님, 모든 대화 하나하나가 아주 세심하게 관리되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같은 곳이에요. 맞아요. 여긴 그냥 평범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아주 꼼꼼하게 기획된 하나의 극장이라고 봐야 해요. 그리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이 무대의 연출가인 셈이죠. 손님들을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놓으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능숙하게 이끌어갑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마치 최고의 셰프처럼 손님들을 오늘의 특별 요리로 내놓으면서 대화를 흐름을 쥐락펴락합니다. 오늘 밤의 메인 코스는 바로 나폴레옹에 대한 특별한 일화를 가진 모르테마르 자작이고요. 대화의 중심에는 당시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 바로 나폴레옹의 앙기행 공작 처형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을 위대한 영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웠죠. 이렇게 인공적인 열기로 가득 찬 무대 위에서 우리는 좀 이질적인 두 명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명은 세상만사가 지겹다는 듯 권태로운 표정의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이 자리가 어색하고 서툰 피에르 베주오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연극의 배우가 되기를 거부하는 관객처럼 이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겉돌고 있는 이방인들이죠. 자, 이제 우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에게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상속 때문에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뀔 운명에 놓인 남자, 바로 피에르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이 시작될 때만 해도 피에르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사생아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최고의 부자인 아버지 베주오프 백작이 곧 돌아가실 거라는 소문이 쫙 퍼지자마자 그는 하루아침에 모두가 주목하는 유력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제 그의 어색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사람들은 흥미로운 개성으로 포장해서 보기 시작하죠. 이전까지 피에르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바실리 공작이 이제는 그에게 접근합니다. 길들여야 할 고움이라니 정말 노골적이죠? 이 말 한마디에 피에르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의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피에르가 물려받을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든 자신의 아름다운 딸 엘렌을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순진하기 짝이 없는 피에르는 이 갑작스러운 부와 지위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결국 그는 거미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아주 계산적인 바실리 공작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바실리 공작에게 피에르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할 황금 거미줄에 걸려든 사냥감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 차갑고 계산적인 분위기를 뒤로하고 모스크바로 한번 떠나볼까요? 그곳에는 따뜻하고 정신없고 또 사랑이 넘쳐 흐르는 로스토프 가족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토프가의 집은 안나 파블로브나의 살롱과는 정말이지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계산된 예의범절 대신에 꾸밈 없는 진짜 감정들이 막 넘쳐 흐르고요.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활기찬 혼돈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죠. 어쩌면 이곳이야말로 톨스토이가 그리고자 했던 진짜 삶, 그 자체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이 소설의 심장과도 같은 인물, 어린 나타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어린애 거만한 말에 조금도 지지 않고 당돌하게 대꾸하는가 하면 첫사랑인 보리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장난스럽게 숨어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에서 그녀의 열정적이고 또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자유로운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장남인 니콜라이는 전쟁의 낭만과 애국적인 열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는 게 단순히 친구를 따라서가 아니라 황제와 조국을 위한 자기 자신의 소명이라고 아주 열렬하게 선언하죠. 이건 전쟁의 끔찍한 현실을 아직 전혀 모르는 젊은이의 순수한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니콜라이가 줄리 카라기나라는 다른 아가씨에게 보내는 순진한 미소는요, 그를 남몰래 사랑하는 사촌 소냐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 짧은 순간은 로스토프가의 젊은이들 사이에 흐르는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과 질투,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이제 다시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불행에 빠져서 필사적으로 이 삶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안드레이 공작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고뇌의 핵심입니다. 그는 부와 지위, 아름다운 아내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삶에 질식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어요. 공허한 사교계와 답답한 가정생활을 넘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칠 만한 어떤 진정한 목적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피에르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때 안드레이는 드물게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 깊은 불행을 토로합니다. 내가 행복하냐고? 아니. 그녀는 행복한가? 아니. 이 씁쓸한 고백은 그의 결혼 생활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죠. 안드레이의 가정생활은 그의 아주 강력한 아버지, 늙은 니콜라이 볼콘스키 공작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엄격하고 괴팍한 규율주의자인데요. 독실한 딸 마리아 공작 영애를 매일같이 기하학 수업으로 괴롭히면서 공포에 떨게 만들죠.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에게 늙은 공작은 정말 차가운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네가 만약 죽는다면 슬프겠지. 하지만 네 아들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이 말 속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라는 차가운 족쇄만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안위보다 가문의 영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가치관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나폴레옹과의 전쟁 위협이 점차 현실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동기들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평화롭던 일상의 세계를 뒤로하고 그들을 전쟁터로 밀어내는 각기 다른 힘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젊은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전쟁으로 향합니다. 안드레이에게 전쟁은 이 공허한 삶으로부터의 탈출구이자 영광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니콜라이에게 전쟁은 낭만적인 애국심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무대죠. 반면에 보리스 드루베츠코이에게 전쟁이란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아주 계산된 경력 관리의 일부일 뿐이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 길을 아주 교묘하게 닦아놓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각자의 욕망과 야망이 투영되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이 공작은 임신한 아내와 폭군 같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떠납니다. 니콜라이는 따뜻한 가족과 자신을 향한 소냐의 애틋한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죠. 1805년 러시아의 젊은 귀족들은 이제 안락한 응접실과 저택을 떠나서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전쟁터로 향합니다. 이렇게 모든 무대는 마련되었고 인물들은 각자의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화의 정교한 규칙들을 떠난 이들. 전쟁의 혼돈 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평화의 세계를 떠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세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805년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살펴봤었죠. 오늘은 바로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개인의 선택과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빚어내는지를 좀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두 주인공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과 피에르 베조호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두 사람은 전쟁이라는 끔찍한 포화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런데 사회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아주 깊고 어두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이들의 내면은 이렇게 텅 비어버린 걸까요? 안드레의 공작은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쟁터에서 기적처럼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정말 비극적인 귀향이었어요. 바로 그의 아내 리제가 아들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영웅의 귀환은 한순간에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얼룩진 재회 현장이 되어버렸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주인공이 처한 절망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안드레이는 어땠나요?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그 참혹함 속에서 부상을 입고 하늘을 보며 누워있을 때 눈앞에 나타난 나폴레옹조차 정말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걸 통해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죠. 반면에 피에르는요,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요. 그는 막대한 부를 상속받았지만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방탕하고 의미 없는 삶으로, 그리고 원치 않았던 결혼이라는 족쇄로 꼭꼭 묶어버립니다. 결국 한 명은 전쟁터의 영광 속에서, 다른 한 명은 사격의 부유함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피에르에게는요, 이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익명의 편지 한 통으로 찾아옵니다. 사실 당시 러시아 사격에서는 이런 불륜이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순진했던 피에르에게 이 편지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잔인한 계기가 된 거죠.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추악한 진실과 경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결국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는 순간이 온 거죠. 결투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피에르가 방아쇠를 당깁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돌로호프에게 부상을 입히긴 하지만 이 야만적인 승리가 그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은 건 깊은 충격과 함께 도대체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지, 삶과 죽음의 본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끝없는 고뇌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세상을 등져버린 두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안드레이는 시골 영지로 숨어버리고 피에르는 자기 혐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죠. 그렇게 각자 고독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갈 새로운 이유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절망의 늪에 빠진 두 사람이 각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찾아 나서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한 명은 영적인 형제에서, 다른 한 명은 아주 냉철한 이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이렇게 길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던 피에르 앞에 정말 운명처럼 한 낯선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프리메이슨의 세계를 소개해주죠. 그는 피에르의 텅 빈 삶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덕을 향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피에르는 눈이 가려진 채로 미지의 공간으로 이끌려가요. 그의 심장에는 차가운 칼끝이 겨누어지고 삶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 모든 상징적인 의식들은 그의 낡고 방탕했던 자아를 벗겨내고 더 높은 진리를 향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리레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피에르에게 딱 제시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 신비, 구제. 즉 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불행한 이들을 돕는다는 아주 명확한 규칙들이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던 피에르에게 이 명확한 규칙들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도 같았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방황을 끝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약속이었죠. 한편 안드레이 공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는 이런 신비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아주 실용적인 문제에 몰두하죠. 자신의 영지에 있는 300명의 농노를 자유경작자로 풀어주고 낡아빠진 제도들을 대역하는 등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안드레이의 여정은 이제 그를 수도인 상투페테르부르크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정치가로 꼽히던 스페란스키 밑에서 정부 개혁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스페렌스키의 그 냉철한 이성 뒤에는 인간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요. 결국 서류 뭉치와 법률 조항만으로는 인간의 복잡한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드레이는 또다시 깊은 환멸을 느끼고 맙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인공들이 어둠 속에서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새로운 빛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풋풋한 소녀에서 매혹적인 젊은 여성으로 피어나는 나타샤 로스토바의 형태로 말이죠. 영지를 보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안드레이의 눈에 들어온 늙은 떡갈나무 하나가 그의 냉소적인 세계관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앙상하고 뒤틀린 채 서 있는 저 나무를 보면서 저게 바로 내 낭비된 삶, 희망 없는 나의 미래다 라고 생각하며 깊은 우울에 빠지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모든 희망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의 잿빛 세상에 나타샤의 목소리가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든 겁니다. 그녀의 그 순수한 생명력이 몇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안드레이는 다시 그 떡갈나무랑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본 나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전에 그 앙상하고 죽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푸른 잎으로 가득 찬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나타샤가 그의 메마른 영혼에 불어넣은 희망과 삶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화려한 무도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춤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안에 떨던 나타샤를 지켜보던 안드레이가 그녀에게 왈츠를 청하죠. 그리고 그녀의 꿈이 없는 기쁨과 그 생생한 활력에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그는 나타샤에게서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발견하고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청혼하고 나타샤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안드레이가 결혼을 1년 뒤로 미루고 해외로 떠나는 데 동의한 거죠. 바로 이 1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의 사랑을 극한까지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겁니다. 바로 이 1년이라는 기다림이 아주 위험한 공백을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리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인물이 있죠? 소설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아나톨 쿠라긴입니다. 아나톨은요,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에게 세상은 오직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무대일 뿐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나타샤의 세계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이가 곁에 없어 외로워하던 나타샤에게 아나톨의 저돌적인 구애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정말 불과 일주일 만에 아나톨의 치밀하게 계산된 유혹은 그녀의 약혼과 명성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완전히 혼란과 감정에 휩싸인 나타샤가 사촌인 소냐에게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그녀는 이 격렬한 감정을 자신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나타샤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바로 피에르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엘렌의 오빠이기도 한 아나톨과 직접 마주해서 그를 모스크바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나타샤에게 잔인한 진실, 즉 아나톨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 힘든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결국 피에르가 나타샤의 편지를 안드레이 공작에게 돌려주면서 둘의 약혼은 공식적으로 깨지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가 봤던 그 찬란했던 봄과 구원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안드레이와 나타샤 둘 다 폐허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주인공들이 각자 개인적인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제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톨스토이가 말했던 그 본질적인 삶이 그 무시무시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르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지던 사적인 드라마들은
이제 곧 훨씬 더 거대한 드라마, 바로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통째로 집어삼켜질 운명에 처합니다. 톨스토이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대조해서 보여줘요. 궁정에서는 여전히 경박한 무도회가 열리는데 저 멀리 국경에서는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동쪽으로 행군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이 두 세계의 충돌은 결국 끔찍한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배신 때문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안드레이, 여전히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피에르, 그리고 스캔들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나타샤까지. 이들 모두가 이제 거대한 역사라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 태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떤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저희의 마지막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톨스토이의 대서사시 전쟁과 평화 3부작 그 마지막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의 사랑이라는 위태로울 희망이 거대한 국가적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거대한 격변의 현장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새로운 사랑이 어떻게 싹트고 또 어떤 시험에 부딪히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한 개인의 마음이 부서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로 휩쓸려 들어가는지 그 장대한 비극을 목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전쟁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등장인물들에게 한 시대의 끝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보시죠. 이야기는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바로 이 남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를 잃고 전쟁의 환멸을 느끼면서 모든 기쁨을 체념한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 하나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야잔으로 떠났던 여정,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생명력 넘치는 나타샤. 그 만남 이후에 안드레이는 자기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흔들리는 걸 느껴요. 여기에 문장 그대로입니다. 완전히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희망 같은 것들이 불쑥 솟아올라서 자신의 냉소적인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무대는 바로 러시아 제국의 심장 페트르부르크에서 열린 아주 성대한 무도회입니다. 이것은 그냥 파티 장소가 아니에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춤 한 번으로 운명이 바뀌고 눈빛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야망과 낭만이 들끓는 공간인 셈이죠. 자, 여기서 톨스토이가 정말 재미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를 나타샤의 마음속으로 쑥 데리고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생기발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나한테 춤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이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나만 투명인간이 되면 어쩌지? 하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처럼 두 개의 세계가 딱 부딪힙니다. 전쟁의 피로와 상처로 가득한 영웅 안드레이, 그리고 이제 막 사교계의 첫 발을 내디딘 소녀 나타샤. 다른 세련된 미인들 틈에서 그녀의 깡마른 팔이나 앳된 모습이 좀 어설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꾸밈 없는 순수함이 세상 모든 것에 지쳐있던 안드레이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버린 겁니다. 청혼을 한 뒤에 안드레이가 느끼는 사랑은요, 과거의 그런 불같은 열정하고는 좀 달라요. 오히려 이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를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거의 의무감에 가까운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감정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책임감에 바탕을 둔 사랑이 젊고 자유로운 나타샤에게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복으로 가는 길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안드레이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라는 유예 기간을 내건 거죠. 이게 사랑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생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젊은 나타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고요. 결국 다른 유혹이 스며들 수 있는 위험한 빈틈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늙은 공작의 반응은요, 그냥 반대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 격분 그 자체입니다. 아들의 약혼을 축복이 아니라 배신으로 여긴 거죠. 심지어 내 형한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뭐 오래 안 걸릴 테니까. 이런 끔찍한 말까지 내뱉어요. 이건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한 젊은 여성의 인격 자체를 모욕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겨우 쌓아 올린 희망의 탑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지 이제 그 위태로운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드레이가 떠나고 나타샤는 온갖 유혹이 넘실대는 도시 모스크바에서 홀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리고 이 고독이 그녀의 마음의 빈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페라 극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나타샤는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기 매력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수많은 남자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쏟아지는 걸 느끼면서 스릴 넘치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한 그런 묘한 감정에 휩싸이죠. 안드레이 한 사람에게만 속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이 욕망이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취약한 틈으로 안드레이와는 정말 180도 다른 남자 아나톨리 쿠라긴이 파고듭니다. 한 명은 의무와 명예를 위해 살고 다른 한 명은 오직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 살죠. 아나톨리는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지에 대해서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톨리는요, 애초에 나타샤의 구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거든요. 이 끔찍한 비밀은 그의 접근을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한 순수한 영혼을 파괴하려는 약탈 행위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나타샤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나타샤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빠져듭니다. 안드레이와 했던 1년의 약속,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아나톨리가 주는 원초적이고 강렬한 열정 앞에서 그냥 다 녹아내려요. 그녀는 이게 운명이라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안드레이에게 느꼈던 존경심과는 전혀 다른 모든 걸 집어삼키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아나톨리는 친구 돌로우프의 도움을 받아서 나타샤와 도망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열정적인 편지로 마음을 흔들고 돈으로 산 신부와 가짜 결혼식을 준비하고 한밤중에 그녀를 납치할 마차까지 다 마련해 놓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한 거짓으로 쌓아올린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소녀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야말로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순수함과 기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기 바로 그 직전. 정말 다행히도 가문의 어른인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가 이 모든 계획을 알아차리고 개입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나타샤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을 거예요. 그녀는 도망을 막고 이제 막 끔찍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나타샤와 마주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 자기 행동이 사랑하는 가족과 안드레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나타샤는 그만 수치심과 충격에 휩싸입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감에 그녀는 비소를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죠. 그녀가 겪는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소식은 로스토프 가문을 슬픔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돈 속으로 우리가 알던 그 어수룩한 이상주의자 피에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요. 이제 그는 정의의 집행자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친구들의 삶을 망가뜨린 근황자를 찾아 모스크바를 헤매는 그의 영혼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서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나톨리아와 마주한 피에르의 모습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직설적입니다. 그는 비겁하게 변명하려는 아나톨리의 멱살을 잡고 고함보다 더 무서운 아주 조용한 분노로 자백을 받아내죠. 그의 눈에는 경멸과 살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피에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친구 안드레이에게 가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퉁명스럽고 날카롭게 반응하지만 사실 그건 그의 부서진 마음을 가리기 위한 갑옷 같은 거였어요. 나타샤는 그에게 다시 찾은 삶의 의미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 배신감과 상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겁니다. 관계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끝나버립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본성 자체에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의 증거였던 편지와 초상화를 모두 돌려보내면서 모든 연을 끊어버리죠.
이건 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는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 나타샤의 개인적인 비극이 막을 내리는 이 순간, 톨스토이는 소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치 카메라를 저 멀리 줌아웃하듯이 우리에게 개인의 삶이란 게 얼마나 거대한 역사의 기계 속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한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전쟁과 평화가 왜 위대한 소설인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산다고요. 하나는 내가 뭘 먹을지, 누굴 사랑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전쟁이나 혁명 같은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군집적 삶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삶 속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건 거의 힘을 잃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가 움직이는 건 눈에 잘 띄는 시침이나 분침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같은 위인들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역사라는 기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톨스토이에게 1812년의 전쟁은 나폴레옹 한 사람이 자, 러시아로 쳐들어가자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원인들, 예를 들면 어떤 외교관의 오만함, 어떤 상인의 탐욕, 이름 모를 병사의 야망 같은 것들이 도미노처럼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는 거죠. 자, 그럼 톨스토이가 제시한 이 거대한 이론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시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돌기 시작하고 프랑스군이 내만강을 건너 러시아 땅에 전쟁의 불을 지릅니다. 이제 안드레이, 나타샤, 피에르,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불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장면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이합니다. 조국의 국경이 적에게 짓밟히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러시아의 황제와 최고 사령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무도회에 참석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임박한 재앙의 크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지배층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죠. 러시아군의 후퇴 전략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아주 유서 깊은 도시인 스몰렌스크가 큰 싸움도 없이 불타며 함락되자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러시아의 영혼에 가해진 굴욕이자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어요.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위기는 마침내 볼콘스키 가문의 문 앞까지 들이닥칩니다. 이건 전장에 있던 안드레이가 누이 마리아에게 보낸 긴급 메시지예요. 스몰렌스크는 함락됐다. 즉시 모스크바로 떠나라.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전쟁의 위협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위기로 다가온 순간입니다. 다가오는 침공은 단순히 나라의 영토만 위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시대의 가치와 질서, 즉 한 시대 전체의 죽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그 상징은 바로 평생을 낡은 원칙과 권위 속에서 살아온 늙은 볼콘스키 공작의 몰락을 통해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권력으로 자기 영지와 가족을 지배했던 그는 조국이 침략당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징이에요. 그가 대표하는 낡고 권위적인 조국이 외부의 힘에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육체 또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평생을 엄격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했던 아버지가 마침내 부드러워집니다. 그의 눈빛은 수줍고 불안한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서 평생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후회를 전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죠. 딸 마리아에게는 아마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 가장 가슴 아픈 통찰입니다. 마리아는 아버지의 마지막 그 사랑의 말이 임종 직전에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건 그의 거칠고 완고한 껍데기 아래 평생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은 그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되는 바로 그 비극적인 새벽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